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물류부 장관이 1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사우디의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조성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 건데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하길 기대했는데요. 약 660조 원에 이르는 네온 프로젝트부터 이번에 가져온 12조 원 상당의 교통물류 프로젝트까지 사우디가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우디는 최대 석유 수출국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라는 종교적인 소프트 파워로 중동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탈석유 기조 속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은 전통의 강자인 사우디와 이란 그리고 투르키예가 영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을 유치한 카타르, 두바이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도 과감한 시설 투자로 탈석유 시대의 중동 지역 종주국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패권국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우디가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겠죠. 탈석유 시대가 본격화되면 중동 지역에선 중개무역과 선박 수리업 말고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중동 국가 간 더더욱 뚜렷한 투자처를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중동의 상황이 우리 기업에겐 커다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5월 10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한 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시즌 2에서는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교수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저도 옛날 생각나고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즌 2인데 예. 지난주에는 이게 천야의 농지를 가진 또 이제 전쟁으로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농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나라, 어떤 분야를 좀 알아볼까요? 예, 요즘 우리나라 분들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걸 여쭤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 네.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도 일본 부동산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 버블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거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붕괴되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또 20년 이제 잃어버린 30년까지 예.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으로 시작된 경기 침체가 장기 침체로 지속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어서 대세는 하락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교수님은 혹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되게 어려웠던 게요. 예. 우리가 일본을 따라갑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일본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빈집이 넘쳐나고 부동산은 점점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고 예.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도 그러냐 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면 일본 부동산이 정말 그런 상황인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일본 부동산의 흐름은 어떤지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당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990년대 초반에 일본 집값이 폭락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럼 얼마나 떨어졌던 거예요? 네, 일본이 1990년대까지 이제 폭등을 했던 그 상황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유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본토 전역을 전부 다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부동산 시세가 천정부지였는데. 비유죠. 예, 비유죠. 그런데 실제 계산해 본 학자들 얘기로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세가 폭등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느냐? 네. 진짜 단기간에 반의 반토막이 났고 지금은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신도시로 새로 건립됐던 대규모 단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지역도 많은 상황은 10분의 1. 분명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산업 구조가 바뀐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1990년도에 왜 이렇게 일본 부동산이 고공행진이었냐 하면 바로 그 당시 일본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네. 돈을 빌려주는 그 비율이 집값의 100% 이상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대출 환경, 정책적 환경이 있었었고 예. 게다가 집값이 80년대 중반부터 이쯤이면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오르고 네. 그리고 다시 87년, 88년에 이쯤이면 진짜 맥스를 찍은 것 같다. 이게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 했는데 90년 되니까 더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이러다간 평생 내 집 장만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강박까지 생기면서 돈은 없는데 대출은 해준다니 예.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집을 산 거죠. 그러다가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강박 어떤 나도 집을 못 사는 거 맞아요. 아니야 이러다가 예. 이러면서 이제 영끌 투자 이런 것들도 생겨났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시기에는 10분의 1까지 떨어졌던 예.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부동산이 좀 어떻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예. 일본의 국토교통성, 우리로 따지면 국토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만든 국가 통계를 봤더니 전국 평균 주택 지가가 31년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동안은 이 통계는 계속 떨어져만 왔는데 예. 31년 만에 드디어 이 전국 평균의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서 드디어 일본의 전체 평균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바로 올해부터 작년 연말부터 정확히 말하면 감지되기 시작했죠. 부동산으로만 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잃어버린 30년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기도 하겠네요. 일본 부동산 내에서는.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는 동네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언론에서도 보니까 여전히 빈집이 너무 많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네.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조금은 전국 평균으로 봐도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 언론들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 전국 평균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30년 전이나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온 지역도 있을 텐데 어떤 지역이 진짜 광폭으로 오른다면 전국 평균이 오를 수도 있겠죠. 뭐 예전에 그렇죠. 학창 시절 때 제일 잘했던 과목은 뭐세요? 저요? 네. 수학 과학이요. 아, 역시. 제일 못한 건 뭐세요? 제일 못한 거요. 네. 주로 미술, 음악 뭐 이런 거. 그러시군요. 사회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평균 했을 때는 수학이나 과학이 다 평균을 확 끌어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부동산도 똑같은 거죠. 뭐. 공부랑 비유를 해주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실제 통계를 보면요, 예. 일본의 대표적인 우리로 따지면 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의 오다이바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30년의 하락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991년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네. 지금이 오히려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올랐을 때보다 높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일본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간에도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동네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도쿄의 강남구에 해당되는 미나토구라든가 도쿄만 전경이 보이는 오다이바 같은 지역은 실질적으로 그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도 통계를 보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1991년에 네. 이들 지역에서 1제곱미터당 가격이 151만 엔이었는데요. 네. 부동산 버블의 정점이었을 때가요. 근데 2021년 작년 연말에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130만 엔 수준까지니까 네.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인 곳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난 30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머지 지역은 정말 처참한 지역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일본은 1N짜리 집들도 많아요.
이 레인이면 뭐 그냥 우리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돈은 10원이죠. 10원이죠, 10원. 예. 10원짜리 집인 10원짜리 집이 예.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부동산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예. 취등록세라든가 또는 농지가 껴져 있는 집 같은 경우 농사 안 지면 또 벌금 무는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걸 빨리 남에게 오히려 넘기는 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죠.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금이나 벌금 같은 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그런 지역은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 법적으로 가장 싼 금액인 1M만 받고 내가 넘기겠다. 이런 식의 거래 물건들도 많은 동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변두리 지역에 우리로 따지면 저기 땅끝 마을이나 뭐 이런 데만 그런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도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선 굉장히 저가의 물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또 우리 도쿄랑 서울을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 집값, 도쿄 집값 그러니 네. 도쿄가 마치 서울 같은 그냥 단일 특별시 같은 특별시 같은. 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도쿄는 행정구역이 정확히 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쿄도 안에 여러 시나 군, 우리가 관광 많이 가는 데는 대부분 구에 해당되는 곳이 가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쿄도 안에도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편차가 커요. 아직까지 잃어버린 30년 계속해서 집값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주로 이제 일본의 부동산 취재 가는 언론 같은 경우 그쪽 지역을 많이 조망하지만 예. 최근에 이제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의 집값을 크게 올린 곳은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의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거의 뭐 예전에 올랐던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 떨어졌다고는 해도 변두리가 먼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예. 네, 항상.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쿄의 중심부 오다이바 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들은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반면에 예. 그 외에 좀 중심지에서 멀어지는 지역들은 뭐 1엔짜리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곳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도쿄와 같은 대도시들 중에서는요, 예. 특히 뭐 오사카와 오코노미야끼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히로시마 같은 지역들도 네. 주택, 상업, 공업을 통틀어서 최근 집값이 8.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성을 하나 말씀을 또 드리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요즘 부동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조금만 말씀을 놓쳐도 에이 아니잖아요 하고 댓글이 올라오세요. 예. 최근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뭐랄까요 글로벌 기업들,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 예. 일주일에 한 번 빼고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빼고 재택이요. 예. 와. 그러다 보니까 도쿄 중심가나 도쿄도 근처에 거긴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비쌀 테니 예. 작은 집 얻어서 좀 비좁게 살면서 출퇴근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이사를 많이 했냐면 어떻게 보면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해당되는 네. 뭐 홋카이도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데서 널찍한 집을 아예 사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4일 가까이는 내가 거기서 재택근무를 일을 하고 하루 출근을 해야 될 때는 예. 도쿄 근처에 뭐 호텔에서 묵으면서 출근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빨리 들어와야 빨리 되는데. 와야 되는데 4일을 휴양지에서 보내고 그러니까요. 하루는 이제 복잡한 도심으로 가서 출근을 한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홋카이도의 작은 변두리 지역의 이런 주택들도 네.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오히려 관광지들이 예. 예, 집값이나 지가가 상승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토교통부에 해당되는 곳에서 집계한 전국 평균의 집값이 네. 31년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던 어떤 원동력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19도 작용했던 것이죠. 그러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런 제도의 변화 때문에 집값 상승을 또 이끈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박정호 TV를 좀 봤는데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4가지 요소를 꼽아주셨더라고요. 인구수, 가구수, 일자리 수, 그다음에 실수요와 가수요. 예. 이 4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보느냐를 따져볼 때 이 4가지를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서? 예, 최근 일본에서는 주택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국민소득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네. 1960년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3만 불을 육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에 지어진 주택들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게 우리나라의 주택 문화인데 네. 일본은 아주 독특하게도 일본 자주 가보셨겠지만 이런 아파트 같은 게 많기보다는 단독주택 같은 아주 옛날 오래된 목조 건물들 이런 것들이 동네에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위험 때문에 맞습니다.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일본의 MZ 세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옛날 아버님 시대 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 만들어진 목조 건물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주거 형태가 있는데요. 예. 타워 맨션이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이걸 만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네. 이 맨션이 뭔가 다음까지. 이렇게 좀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부르는 건 네.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아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래된 목조 건물에 있는 그 다다미 방이라고 부르는 네네. 저도 거기 관광 갔을 때 몇 번 묵은 그렇죠. 적이 있는데 예. 겨울에 잘못 가면 엄청 추워요. 그리고 우풍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도 지나서 가야 될 때도 네. 있고 네. 참 여러 가지 운치는 있지만 어쩌면 불편한. 네, 불편한 네. 그런 건데 일본의 MZ 세대들은 이 파워 맨션에 살아봤더니 1층에는 다양한 상가들이 있어서 뭔가 쇼핑이나 생활 관련한 편의 시설이 많고 예. 심지어 수영장이라든가 뭐 피트니스, 뭐 실내 골프장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에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워 맨션은 요즘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특히 파워 맨션에 많이 입주하고 있는 일본의 소득계층을 네. 일본인들이 뭐라고 애칭을 부르냐 하면 파워 커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이 왜 파워 커플이에요? 커플이 네. 뭐냐면요. 네. 일본에서는 두 부부의 소득을 합산했었을 때 14,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합치면 공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 부부 소득 합산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부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부들이 주로 소득이 높다 보니까 네. 이런 그 타워 맨션, 파워 맨션이라고 불리우는 네. 이런 지역의 주택을 많이 구매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파워 커플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판교 신혼부부들 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바로 그런 분들이 대거 도쿄 도심지에 있는 맨션들을 계속 구매하면서 경쟁적으로 그걸 구매하다 보니까 도쿄 중심지에 있는 가격들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부동산이 우리한테 어쨌든 주는 시사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가 저는 있을까요? 있다고 봐요. 예. 일본도 인구 수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소멸되고 고령화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도 네. 그렇다면 모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도 국민소득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그 높아진 국민소득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지 그리고 주거 형태를 제공하는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는 그 어떻게 보면 일본도 부동산 법을 터졌을 그 고점 못지않은 지금 시세 그 이상 가는 시세인 곳도 있는데 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일 수 있죠. 이건 우려죠. 좋은 점이 아니라 그런 우려를 또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맨션, 만션이라고 일본인들이 부르는 그거를 일본인들은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억션이라고 부릅니다. 옥션. 1억 N 정도를 구매해야지만 예. 지불해야지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가격이 높은 맨션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주거지나 뭐 주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도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일본에서 이렇게 주택을 MZ 세대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일본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집을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네. 대출과 대출 금액을 내주고 있어요. 네. 그게 일본의 주택 경기를 올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퀴즈를 빨리 내드려야겠네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의 이 도시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도시는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가 있고 아까 이제 박정호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오코노미야키가 또 유명한 곳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예. 했어요. 네.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없나요? 보기 내주시겠어요? 예. 예. 그래도 힌트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번 도쿄 하고요. 예. 2번 히로시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번을 서울로 할까 하다가 그럼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럼 또 답을 알려주신 거네요. 네. 정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서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지금까지 진행 맡은 오승훈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예, 오늘 억울한 경제에서는 형제 간 상속 문제. 어떻게 보면 제일 씁쓸한 얘기네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자매가 사실 가장 서로 힘이 돼주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이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형제간 상속 문제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실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십시오. 조세영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자, 가족끼리 유산 두고 싸우는 거 정말 볼상사납고 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럼 원칙적으로 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네, 우선 상속 순위는 이제 1순위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와 또 배우자, 그리고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신 채로 돌아가신 경우에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딸 2명과 아들 1명 이렇게 자녀분이 3분 계신다면 어머니가 1.5, 자녀가 각 1로 이렇게 1.5 대 1대 1대 1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지분이 9분의 3, 자녀들이 각각 9분의 2씩 상속하게 됩니다. 전체 방금 말씀 주셨던 숫자들이 분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군요.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만약에 재산을 나눠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룰이 적용되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전에 이미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했거나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예. 어느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라고 유증을 한 경우에는 예.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다툼이 좀 발생하는 편이죠. 예. 우선 아셔야 될 것이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이게 자녀의 몫이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소유하신 분의 개인의 자유죠. 예. 그래서 특정 자녀에게 전부 물려줄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사회에 전액 환원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저도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특히 부모님 중에서 어떤 분이 막내 아들이 뭐 좀 원망스러워서 너 같은 애 한 푼도 안 준다 하고 그냥 큰 아들에게만 다 넘겨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럼 막내 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유류분 제도의 이 유래를 보면요. 예.
이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하신 분이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자유가 있죠. 예. 그런데 이걸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음. 남아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고요. 또 상속재산 명의만 사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모든 가족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재산이. 그렇죠. 근데 돌아가신 분이 그냥 마음대로 처분하시면 나머지 분들이 되게 억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돌아가신 분의 뜻에 살짝 거스르더라도 법정 지분의 일부만큼은 보호해 주고자 우리 민법은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목이라는 뜻의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속분 전체는 아니고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절반, 예. 2분의 1만큼이고요. 그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차순위인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만큼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사전에 뭐 증여를 했거나 예. 유언으로 처분한다 남기셨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더 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신 경우 나머지 이제 남은 자녀로 딸 둘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법적 상속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만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 예. 나머지 딸 둘은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6분의 6분의 1만큼 1? 되시죠. 그래서 이만큼을 아들에게 돌려달라라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주변에 보셨을 때 이런 유류분 청구 이게 맞나요, 실제로? 오, 생각보다 유류분 청구 사건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법인에서도 꽤 진행을 했었고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아들, 딸 차별 같은 거 거의 없고 오히려 뭐 딸을 선호하는 맞아요. 분위기까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들 선호 사상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뭐 장남에게 물려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예. 돌아가신 후에 딸들이 너무 서운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주변에 있었던 거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죠. 네, 한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네. 이 아들과 며느리 집에서 10여 년간 함께 사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80억 원 상당의 토지는 아들에게 또 40억 원 상당의 주택은 며느리에게 남긴다라는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시게 됐습니다. 예. 딸은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 오빠 부부와 사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뭐 설마 이 재산 전부를 독차지하지는 않겠지 싶었고 또 오빠도 은근히 뭐 네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겨주겠다라는 식으로 흘려놨기 때문에 예. 뭐 몇 달 이상 쭉 기다렸어요. 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는 태도를 바꿔서 그냥 아버지 유언대로 내가 그냥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뒤늦게 2023년 1월이 돼서야 이 따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유류분 상담을 하게 되셨어요. 결국 이 따님은 유류분을 받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소송 자체가 제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주 짧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인 딸이 그러니까 예.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예. 또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빠 내외에게만 유언을 한 사실을 안 날, 그 예. 날로부터 1년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경우는 아버지가 2021년 12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22년 12월 전까지 청구를 하셨어야 했는데 예. 1년이 도과됐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청구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딸이 아버지의 유언을 몰랐다면 그럼 이때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딸이 이 아버지가 유증으로 물려줬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만약 딸이 유증 사실을 2023년 1월에야 알고 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건 성립하죠. 그래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분의 1의 2분의 1만큼인 4분의 1만큼을 오빠와 오빠의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오빠에게는
이 80억 원의 4분의 1인 20억 원, 오빠의 아내에게는 40억 원의 4분의 1인 10억 원을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총 30억 원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이 부동산 지분으로 받는 거고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 가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이제 유언을 한 경우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한 경우에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딸이 아버지가 오빠 내외에게만 미리 증여한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1년? 이내에 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한 자녀가 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더 뭔가 아버지를 모셨던 기여도를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유류분이라든가 재산 상속할 때 좀 뭔가 반영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간병하거나 또는 부모가 재산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데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 예. 또는 특별한 부양을 했다면 이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예. 기여분이라는 형태로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법원은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그런 심판 형태가 있거든요. 예. 그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 주장은 안 된다라고 해왔어요. 이 예. 부분은 이제 법리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부모가 이 자녀가 특별하게 기여한 대가의 의미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예. 이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냥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뭐 같이 살았다거나 예. 아니면 일반적인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있잖아요. 예. 뭐 용돈을 뭐 드렸다거나 입원했을 때 몇 번씩 찾아갔다 이 정도로는 인정되기는 어렵고요. 뭐 부모의 사업에 뛰어들어서 무상으로 일을 도왔다. 예. 또는 뭐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서 재산을 더 키웠다. 아니면 내 생활을 희생해가면서 특별히 간호를 했다거나 모든 부모에 들어가는 비용을 혼자 다 부담했다. 뭐 이런 식의 특수한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단순히 모시고 살았다 가지고는 우길 수가 없는 거군요. 네네.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아버님은 이 아들, 딸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들 말고 내가 우리 손주에게 다 넘기고 가마. 이렇게 하면서 손주나 손자나 또는 며느리 또는 사위 이런 데 증여할 경우 나머지 자녀분들은 유류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요건 이제 유류분 규정을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요. 예. 민법은 이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만 증여한 것이 유류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한 사람 쌍방이 유류분을 해친다라는 것을 알고 증여할 때는 1년보다 더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라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역시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증여를 받았다면 예. 그건 당연히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걸 알고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증여를 10년 전에 했든 예. 30년 전에 했든 다 증거만 있다면 다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상속인인 자녀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또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 이때 이 증여한 시점이 1년보다 더 전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돌아가신 분이 이 손자에게 재산을 준 게 사실은 아들에게 준 것과 사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손자가 아닌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손자가 직접 받은 게 맞다고 치더라도 예. 이 손자가 다른 뭐 삼촌, 고모들의 유류분 침해를 알고 증여받았다면은 1년보다 더 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갑자기 이복 형제가 나타났어요. 제가 너무 아침 드라마를 많이 봤죠. 이 갑자기 이복 형제가 나타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요즘 재혼 가정이 그렇겠죠. 증가하면서 예. 모르고 있던 이복 형제나 이부, 뭐 아버님이 다른 형제가 나타나서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외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늦게 결혼을 해서 자기를 늦게 낳아서 자기는 늦둥이 외동아들이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 아드님이 노동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서 이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사셨거든요. 근데 이 일당을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너 결혼할 때 줄게 이렇게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어머니니까 맡겼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가족이라고 우리 세 식구뿐이고 뭐 어머니 명의로 예금을 하면 뭐 이제 연세가 많아서 뭐 세금 혜택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큰 걱정 없이 맡겼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장례식장에 이부 형제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차례 혼인한 적이 있었고 그 전혼에서 자녀들이 존재했던 거죠. 아버지는 이게 몰랐겠네요. 아버지도 몰랐고 예. 너무 옛날이라.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도 상속권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이 아,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드님이 직접 번 돈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거 어머니 돈이 아니라 아드님이 번 돈이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예금만 했다라고 주장을 해봤지만 이게 사실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전액 아드님 돈이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뭐 조금 조정을 해서 일부 금액을 나누는 식으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어머니가 미리 알려만 주셨어도 아들 본인의 명의로 예금을 해놨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네. 어머니도 연세가 많고 뭐 상속 문제 같은 거 잘 모르셨을 확률이 높아서 예.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중에서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본인이 어머니를 다 모시고 살았는데, 실제 비용도 다 지불을 했는데, 갑자기 이 방금 말씀 주셨던 이복 형제나 이런 분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4667님이 여쭤보신 건데요. 배달은 누나 형 4명이 있다. 근데 벌써 23년째 얼굴도 안 보고 사는데, 부모님은 그래서 생활비, 의료비 등 모두 제 명의 집에서 월세를 받아가면서 해결하시고 모자라면 그때그때 본인이 직접 들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 약간의 재산이 있는데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배달은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갖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갖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허. 어머니는 그 배달은 형제와는 관계가 없는 관계가 거니까.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형제간 상속 문제 막거나 빨리 해결해야 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재산 분배해 주셔야죠. 그렇죠. 사실은 그냥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음. 특별히 누가 어려워서 주고 싶으시면 설득하시는 게 좋고 이게 다툼을 좀 덜하고 싶으면 유언 대용 신탁 같은 제도도 있거든요. 이게 네. 금융기관에서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녀분들도 이 부모의 재산이 곧 내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족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쟁을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이 맺히면 예. 평생 형제끼리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고 나면 그 한이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때는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세용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캔의 내 생의 봄날은입니다. 오늘 이복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배웠고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도 배워봐가지고요. 이 노래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담겨졌었고 또 이 노래는 원래 일본 곡이 원곡이죠. 퀴즈 정답은 히로시마였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6758님, 9482님, 0834님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보면 서러움에 눈물이 나.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